네, 투자 위험을 줄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맞고요. 그렇다면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한다면 한 종목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한 1년간만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오름과 내림, 그에 따른 부침이 있을지 잠시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침을 견디어내고 장기 투자를 하면 얼마의 기간이면 수익이 난다가 아니라 우선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향후 그 돈을 쓸 시점이 반영된 기간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네, 장기 투자 효과는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2000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코스피 지수의 투자 기간별 수익률을 살펴보는 건데 그 기간을 끊어서 보는 겁니다. 자, 1년 단위로 투자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다? 3년, 5년, 10년 이렇게 기간을 나누어서 보는 거죠. 1년 단위로 보니까 이러네요. 많이 수익이 오른 해는 한 해 85.9% 수익이 났습니다. 반면 손해를 본 해는 코스피인데도 마이너스 53% 손해를 본 해도 있더라는 거죠. 평균이 9.2%인데 평균을 믿고 투자하기엔 변동성의 폭이 너무 큰 거죠. 자, 근데 투자 기간을 길게 늘려보면 어떤가요? 만약에 한 5년을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하니까요. 이제는 최악의 수익률을 냈던 한 해는 마이너스 3.5%고요. 또 최고의 수익률은 28.7%로 변동성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더 길게 투자해서 10년을 코스피에 투자해 봤더니 최악의 10년도 연 2% 수익은 냈고요.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연 15.8% 수익도 내더라는 겁니다. 10년 동안요. 근데 평균은 8.3인데요. 저희가 이제는 이 평균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하죠. 왜냐하면 변동성의 폭이 되게 준 상황에서 8.3%니까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면 변동성의 위험을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런 장기 투자는 한번 사두고 그냥 나 몰라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닐 텐데요. 어떤 과정을 견디어 나가야 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부실 채권 문제가 터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시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나타났던 현상을 가지고 하나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S&P 500이 그 당시에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그 S&P 500이 떨어진 것보다 일본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인 니케이 225가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업계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채권을 훨씬 더 많이 갖거나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거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죠. 근데 결과는 일본 금융계는 서브프라임 관련돼서는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훨씬 더 미국보다도 폭락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일본에는 정통파, 제대로 된 장기 투자자가 없었다. 그래서 벌어진 현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장기 투자자에게는 어떤가요? 주식시장 급락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급락에 대한 태도가 첫 번째는 이런 급락은 심리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는 것과 두 번째, 투자자가 높은 값에 경쟁하듯이 사던 것들이 갑자기 뚝뚝뚝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일제히 투매를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대형 바겐세일과 같다 이렇게 보는 태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일본의 직장인들의 국민 펀드라고 불리는 사와카미 펀드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사와카미 아스토는요, 장기 투자자의 자세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언제나 소신을 갖고 투자 가치가 있는 주식 가격이 크게 내려가면 주저없이 사고 턱없이 고가까지 올라갔다면 조용히 환매해서 이익을 챙겨둔다. 이 리듬을 소중히 잘 이용하는 사이에 수익은 말없이 늘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장기 투자자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이익이요, 개인적 이익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공헌도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폭락 시세에는 너도 나도 다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누가 받아줘야, 누가 사줘야 팔 수 있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장기 투자자가 이걸 받아줘서 현금을 내주면 그 사람들은 다시 다른 경제적인 활동들을 해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장기 투자는 여러분들의 수익도 만들어내지만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회공헌도 있다. 이런 게 장기 투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투자 위험을 줄이는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동성의 위험은 점점점 줄어드니까 결론적으로 투자 기간이 긴 재무계획에 대해서는 주식 비중을 높게, 기간이 길지 않은 재무계획에 대해서는 주식 비중을 좀 낮게 가져서 시장이 불어닥치는 여러 이슈에도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투자를 좀 하다 보니 공부를 좀 하신 거죠. 자산 배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산을 배분한다는 건 뭘까요? 주식 자산뿐만 아니라 채권, 현금 등 다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 배분은 왜 하는 걸까요? 언젠가 하락장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 떨어진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 자금 용도일까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채권과 현금을요. 이렇게 남겨뒀다가 언제 올지 모를 이 하락장에서 베팅해가지고 큰 수익을 올리려고 남겨놓는 게 자산 배분이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 배분은요. 투자 위험, 뭐죠? 즉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변동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변동성이 크기가 다른 자산들을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죠. 변동성의 크기가 큰 주식과 그거보다는 덜 큰 채권과 그다음에 거의 변동성이 없는 현금 자산을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서요. 변동성의 폭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한 게 자산 배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변동성의 폭을 줄인다는 건 주가 하락기나 상승기 양쪽 다 해당되는 것이죠. 주식 자산만 100% 가져갔을 때보다 떨어질 땐 덜 떨어지고 오를 때도 덜 오르는 걸 말합니다. 자, 자산 배분을 통해서 떨어질 땐 덜 떨어지는데 오를 때는 더 오르기를 기대했다면 그건 투자 위험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니까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여기 4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각각 한번 크게 투자해 볼까요? 1억 원씩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자분은 매년 5%의 수익을 또박 올렸고요. 남자 3명은 한 해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나머지 2해는 꽤 높은 수익을 20%씩 올렸습니다. 4명 중에 가장 수익이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남자 3명은요, 모두 다 4.83%의 수익이 났고요. 여자는 뻔하죠. 매년 5%씩이니까 연평균 수익률도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들고 날고 복잡한 시장에서 떨어질 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고 또 20% 이익이 났었을 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죠? 안정적으로 5% 꾸준히 낸 여자분이 수익이 더 높았습니다. 재밌게도요, 언제 떨어졌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남자 3명의 수익은 모두 다 같았어요. 매년 20%씩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기 좋겠지만 그런 투자가 어렵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산 배분을 통해서 변동성은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각 해에 어떤 자산이 가장 높은 수익을 냈고 어떤 자산이 꼴등 수익을 냈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자산별로 색깔을 이렇게 달리해 놨는데요. 보니까 들쭉날쭉들 하죠. 한 자산이 꾸준히 상위 랭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 내려갔다 자리들을 옮겨 다닙니다. 저희가 그의 1등할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서 쪽집게처럼 딱딱 투자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수익입니다. 어떤 모습을 띠고 있나요? 맞습니다. 가운데 쭉 중간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 중간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한테 미래 자산을 만드는데 중요한 투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신경 쓰지는 않죠. 매월 경제활동을 하면서 따박따박 돈만 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노후에서는 큰 도움을 줘야 되는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내용을 보니까요. 주식형 자산 비중이 약 한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자산으로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025년까지 국민연금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계획을 갖고 있냐면요. 주식형 자산의 50%, 채권형 자산의 35%, 대체 투자 자산의 한 15% 정도 돼서 100% 자산을 배분해서 이렇게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국민연금을 벤치마킹 한다라고 하면 얘가 운용성과가 좋았나라는 걸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매해 어떤 수익을 냈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데, 자, 연평균 누적 수익률을 한번 보니까요. 1988년 만들어져서 2020년 현재 매년 연평균 수익률이 5.2% 정도 됩니다. 주식 비중 40% 정도로도 5%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낸 꼴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자산 배분을 통한 장기 투자로 충분히 일하는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때는 어땠을까라고 보면 뭐 오르고 내림이 있겠지만 꾸준히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니까 만들어낸 성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배분 중 위험 자산 비중을 저희가 얼마나 가져갈까요?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투자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투자 기간이 짧아질수록 주식형 자산 비중을 줄여서 안정성을 높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금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산을 배분한다면 위험 자산 비중, 주식 자산 비중을 기대 수명에서 현재 나이를 뺀 만큼 가져가는 방식을 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위험 자산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10% 정도 더하거나 빼도 괜찮습니다. 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나이값이 점점점 높아질 테니까 위험 자산 비중을 점점점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투자 기간이 짧아짐을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산 배분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여기서 기대 수명 값은 평균 수명 증가나 이런 걸 반영해서 100을 넣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이다 라고 하면 100-30이니까 저희가 주식 자산에 대해서 한 70% 자산 배분 비중 가져가고 나머지 30%를 채권 현금 자산 비중 이렇게 출발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 위험을 많이 줄였죠. 자, 이제 금상첨화 자산관리 방법 리밸런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산 비중이요. 처음에 결정한 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갔음에 따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변한 자산 배분 비중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주식 자산 50, 채권 현금 자산 50 이렇게 안전 자산 같이 가져갔다라고 보면 주식 자산이 만약에 상승을 해요. 주가가 쭉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가가 수익이 올라서 기분은 되게 좋은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50, 50이 아니라 60대 40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60인 주식 자산에서 10%를 떼다가 채권 자산을 옮겨서 다시 50대 50을 맞추는 거죠. 반대로 주가 하락기에는 어떨까요? 50대 50이었는데 주식이 쭉 빠지면 변동성의 폭은 주식이 훨씬 더 크니까 쭉 빠지게 되면 반대로 이제 자산 배분 비중은 채권이 60%, 주식이 40%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채권에서 안전한 채권에서 10% 떼다가 위험한 주식 자산에 떨어진 주식 자산에 10% 다시 넣어서 50대 50을 맞추는 게 리밸런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리밸런싱은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요거 날짜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의 생일날 리밸런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저희가 까먹을 일이 없겠죠. 자, 이런 걸 기본으로 하고요. 정기 리밸런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비정기 리밸런싱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자, 2020년처럼 저희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서 3월 달에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면 저희가 리밸런싱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후에 시장이 다시 급격히 올랐잖아요. 이런 때도 리밸런싱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채권 자산 비중이 늘어나는 꼴이 되죠. 주식 자산이 쪼그라들면서 그때 저희가 채권 따다가 주식을 사는 거고요. 그러면 저점 매수가 됐겠죠. 반대로 주가가 올랐을 때는 저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그림들을 반복해서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비중이 높아진 쪽을 매도해서 비중이 낮아진 쪽을 매수하는 비중을 맞추는 전략을 정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 기준도 정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벌어지면 할까? 예를 들어서 최초
자산 배분 비중에서 나는 5% 이상 벌어지면 리밸런싱을 할 거야 라는 본인 기준을 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변형이 됐었을 때 대응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덱스 투자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수에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 상품을 보고 있지 않아도 언론에서 늘 나오겠죠. 얘기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때 내 자산은 어떤가라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리밸런싱 하기도 훨씬 더 용이하실 겁니다. 자, 인간의 본능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욕심 때문에 이익 실현이 어렵고요. 주식이 변동성이 커져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두려움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가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잘한 투자는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곳에서 돈을 뺀다는 건 비싸게 파는 거고요. 성과가 좋지 않은 곳에 돈을 넣는다는 건 싸게 사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투자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기 자산 배분 전략과 리밸런싱 관리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실패하지 않는 자산 관리를 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참고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두 발 뻗고 살 수 있는 투자를 하셔서 미래 자산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